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이자 부동산 업계의 대가 서동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박사님, 드디어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앞두고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네. 정책 의지를 밝히고,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대세적 추세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강남 집값은 사실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거품이 더 오르면 나중에 회복 불능의 상태로 올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에 산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력한 정책을 피니까 강남 집값이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엄청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한 조치로 대통령의 의식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추세적 하락세로 돌아섰다. 네, 추세적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죠. 최근 그 한국 갤럽에서 한 설문 조사를 봤더니 국민들의 한 절반 정도가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오를 거라는 응답자는 29%밖에 안 됐어요. 그럼 박사님도 여기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 그러면 건가요?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네. 지금 절반 가까이가 하락한다 이렇게 설문을 했다는 거는 심리가 꺾였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꺾였다. 이 부동산은 심리가 한번 오르는 걸로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꺾이지가 않아요. 좀처럼. 그리고 한번 하락한다는 심리를 가지면 또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리가 꺾인 거는 저는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심리의 영향이 굉장히 그럼요. 심리 큰 영향이. 것 같아요. 부동산은 특히 심리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요인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근데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요, 부동산은? 과거에는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10년을 주기로 해서 뭐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했었는데 그러한 주기가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코로나 때는 뭐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제로금리로 가다 보니까 집값이 또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이클이 깨진 상태로 계속 오르기만 했었죠. 네. 코로나 이후에. 예, 불안불안했었는데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건강한 보시는 조정이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이클이 깨졌기 때문에 보통 과거에는 내리는 사이클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 기간이? 아니면 내리는 사이클은 얼마나 갈까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오르는 사이클이 오른 만큼 내리거든요. 지금 오르는 사이클이 너무 길었어요. 코로나 벌써 시작한 지가 얼마예요? 5년, 6년 됐으니까. 코로나 때 떨어질 타이밍인데 그때 또 올랐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기간이 상당하겠죠.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아요. 경기 침체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건 사실 비정상적이었어요. 네. 버블이 많다고 봐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값은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전체로 보면? 네. 서울도 안 오른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강남 상구하고 일부 지역만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른 만큼 떨어질 때까지 그 추세가 갈 것이다. 그럼요. 우리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잖아요. 네. 많이 오르면 또 오랫동안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다음에 지금 4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2번이 수요 대책, 공급 대책이 2번. 이제 각각 대책을 좀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대책이 작년 6월 27일 날 6.27 대책인데 그때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대출을 규제한다.
6억 이상은 이유 예화를 막론하고 빌려주지 않는다. 엄청 강력한 거죠. 전 사실 그 좀 별로 경제 논리에 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경제 논리에는 네. 반할 수가 있겠지만 집값의 버블이 너무 커지니까 집값 버블이 더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6억 이상은 안 된다. 예외 없이 뒀죠. 네. 예외를 전혀 없이.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을 쳤는데 효과가 좀 있었죠. 있었죠.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한 효과는 얼마 가지를 못했죠.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죠. 근데 장기간의 효과는 있지만 근데 두 번째 대책이 또 나오고 9월 7일 날 또 네. 나왔잖아요. 그거는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공급 전국을 확대 135만 호를 네. 건설한다 하는 공급 확대 정책인데 아시다시피 공급 확대 정책은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 정권 내에서 마무리하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고 또 공급 대책 중에서 실효성 없는 공급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은 효과가 조금 약했죠. 네. 그다음 또 대책이 10월 달에 네.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시내 전체 묶어버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 묶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체를 묶었다는 거는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은 뭐 양도세 중과나 또 똘똘한 한채 정책을 손보겠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네 번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627 대책 네. 이것만 효과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대책은 아주 1월 강력한 달에도, 대책으로서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내놓은 대책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급 대책인 거죠. 1월에 내놓은 거. 공급 대책은 네. 저는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네. 지금 공급을 뭐 어느 지역에다 풀어서 한다는 거는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규제가 되게 많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조정돼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추진될 수 아닐지는 또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대책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 공급 대책은 있고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특히 강남 3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죠. 누구나 다 강남 3구를 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져오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수요가 엄청났죠. 이런 수요가 엄청난 상태에서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공급을 하면 뭐래요?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뿐이 없다. 이렇게 공급 보고 대책은 있습니다.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수요 억제책만이 그렇죠. 이제 효과가 공급은 아무리 해봐야 수요를 꺾지 않으면 서울로 몰리는 수요,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꺾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 꺾는 효과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수요가 몰리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좀 덜 분산하기 위해서 또 지방 이전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지금 뭐 KB금융도 금융기관도 밑으로 내려가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실천적이 얼마나 있냐에 달라있죠.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을 효과적으로 옮겨야 돼요. 뭐 국회도 이전한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효과적인 기관들이 실제로 지방을 이전을 해야 돼요. 진짜 내려가는지. 네.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이전을 함으로써 지방 분산 효과를 가져와야 서울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지금 상태는 수요가 포화 상태예요. 이것을 없애려면 지방 분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서울의 유명한 기관들이 내려가야 된다. 특히 국회 같은데 이런 데는 내려가는 게 뭐 내려간다고 말은 있었지만 안 내려가려고 버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실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죠. 안 내려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쉽지는 않지. 참 이게 서울과 지방을 항상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서울의 수요가 어떻게 하면 이게 스프레드가 될 건지를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교육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한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 분산 정책은 사실 힘들어요. 우리 지방에 세종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행정기관을 이전했는데 서울에서 이사 안 가고 그냥 주말부부로 해서 교육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계속 집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주말부부를 하면서도. 네. 그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박사님 제가 주말 부부거든요. 그 남편이 전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주에 이제 근데 주말 보통은 오는데 공기관에 있어요? 네, 보통은 오는데 이제 제가 내려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주말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전주에 정말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 그게 이제 들어요. 지방 분산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네. 우리 진주에 LH 공사가 내려가 있는데 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다 주말 부부로 해가지고 뭐 세종시 뭐 각종 공사들이 농어촌 공사 이런 전부 주말 부부로 해가지고 서울에 집을 다 있는 분들이 안 팔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기 때문에 지방은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죠. 효과가 없었죠.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저 항상 고민인데 교육? 교육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내가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지금 애기들 있죠. 있죠. 내가 교육을 시키는데 서울이 교육 환경이 좋은데 지방에 안 내려가죠.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교육 환경을 지방으로 예를 들어 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 환경 또 중고등학교는 지금 좋은 학교들이 지방에 있긴 있죠. 네네. 그래서 지방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시켜 줘야 되고 또 교통 인프라 네. 이런 것도 확장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방으로 기관만 옮긴다고 해서 효과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 효과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또 계속 옮긴다고 하니 또 이번에 효과가 또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2017년 때랑 지금을 이렇게 데자뷰 형식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부의 대책을 두고. 2017년에도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직후에는 거래가 감소했고 그 이후에는 매물이 잠겼고 그 다음에 전세 부족해서 결국에 다시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이 흐름을 탔단 말이죠. 그때 이제 8, 9년 전이죠. 네, 8, 9년 전.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부동산 정책은 저도 그 당시에 비판을 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28번인가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뭐 2달에 한 번꼴로 정책을 계속 냈죠. 네. 근데 정책을 낼 때마다 효과가 없었어요. 왜 효과가 없었느냐? 정책을 대통령 의지와 다르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다주택자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잡을 의지가 있느냐 의심스러울 정도의 정책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미봉책이에요. 미봉책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정책을 계속 내놓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아주 미봉책에 그친 잘못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책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다르다. 다르죠.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살던 집도 내놨잖아요. 이런 의지.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뭐 청와대나 정책 담당자들 보면 다주택자도 많고 또 강남에 뭐 이주택자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사람은 욕망의 동물인데 우리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지를 않겠죠. 그럼 정책을 낼 때 효과가 좀 과거 정부처럼 효과가 덜한 정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책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니까 이러한 정책은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2017년 문재인 정권 때랑은 다르다.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참모들이 정책을 미봉책을 발표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때는 의지가 있었는데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정책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기잖아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에 전월세 가격만 이제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 전망들도 나와요. 저는 이제 그럼 어떻게 봐요? 언론에서 뭐 보유세를 높인다, 규제를 한다, 또 대출 규제를 한다 하면은 언론에서 뭐라고 쓰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아니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전월세 세입자들을 걱정하냐 이거지. 왜 걱정하겠어요?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그 KDI 보고서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규제 정책을 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고가 아파트 또 부자들이 언제 전월세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줬다고 말만 하면 예, 예. 전월세 세입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예. 자기 집값 떨어지기 싫다는 말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월세가 올라간다 예. 하는 거는 저는 언론에서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사실. 정확하게 하고 연구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해야지. 전월세 입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피상적으로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근거 사실은, 없이. 아무 예. 근거 없어요. 그게 실제로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영향이 없죠. 있군요. 근데 하도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전세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예, 봐요. 예. 언론이 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데 예. 기여를 하나 이거죠. 저는 언론에서 나는 기사를 보고 부동산 값이 떨어질만 하면 언론에서 상당히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언론도 저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이제 기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죽으면 이제 그것도 또 굉장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 예. 정책을 할 때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어요. 네. 정책을 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네. 부동산 시장이 죽는데 왜 나라가 망해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계속 키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거품이 계속 커서 나중에 크게 터지면.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면 당장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건전해진다는 거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 어때요? 집 못 사잖아요. 못 사죠. 월급쟁이들은 집 못 사잖아요. 근데 같은 월급쟁이라도 강남에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격차가 엄청나게 불거든요. 그럼 강남에 집 산 사람은 뭐 30억, 40억 올랐잖아요. 네. 그게 불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근로자들은 꽃받고 월급 받고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요? 20%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45%까지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조금 내요. 더군다나 똘똘한 상태라 그래가지고 장기 특별 공제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내잖아요. 네. 또 보유세마저 우리나라는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월등히 적은 세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죠. 근로의욕이 없죠. 오로지 부동산에 한탕해서 불로소득 올리면 되지. 내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세금은 다 떼가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네.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시키는 게 맞다 이거죠. 자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국가 경제가 망가진다.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된다 이제 국가 경제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국들 간의 이제 뭐 GDP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가 되는 게 좀 정상화의 수준인 이제 거예요? PIR이라고 했는데 PIR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네. PIR은 그거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그 지역에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게 아하. PIR이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같은 데는 PIR이 26년 정도 돼요. 26년이라는 거는 내가 월급을 모아서 그러니까 평균 근로소득이죠. 26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네. 안 쓰고 모았을 때 26년 걸린다는 뜻이고 뉴욕 같은 데는 10일이에요. 그럼 11년 뿐이 안 걸린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2배 이상. 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지금 강남의 집값은 버블이 굉장히 껴있고 정상적인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절반 가격 이하가 떨어져야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절반 이하. 네. 절반보다 더 떨어져야 네, 돼요. 네.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태는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고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또 다른 나라 소득 수준하고 비교하더라도 너무 높다는 거죠. 만일에 지금 가격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이 2배 이상 올라야 지금 가격이 정상 가격이에요. 소득이 2배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반 이하로 폭락해야 정상 가격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빠르겠어요? 근로소득이 2배로 오르는 게 빠르겠어요? 폭락하는 게 빠르겠죠. 네. 그렇죠. 폭락하는 게 빠릅니다. 그렇죠. 뉴욕의 2배 이상이라는 거의 3배 가까이 오네요. 11과 26은. 거의 2배 이상은 되겠죠. 2배 이상이네요. 아까 지금 절반 이하로
훨씬 떨어져야 네. 이제 지금 정상화가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또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그거는 리그가 달라요. 리그가 달라. 그렇죠. 그분들은 어나더 레벨 아닌가요? 어나더 레벨이죠. 미국 뉴욕의 그 초고가 아파트는 수요자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부자들이 수요자예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는 전 세계가 대상이 아니에요. 수요자들이. 네. 우리나라에 뭐 빌리언이어가 한 30명 남짓하게 있는데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의 빌리언이어들이 몰려드는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가 자꾸 비교해서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가 싸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빌리언이어가 사는 초고가 아파트가 네. 거의 없어요. 아, 진짜 빌리언이어들 어디 살아요?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렇죠. 저 평창동 이런. 근데 그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는 빌리언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런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뉴욕보다 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네. 평균적인 소득을 갖고 따졌을 때는 강남 집값이 훨씬 그렇죠. 2배 이상 더 비싼데 반값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네. 아. 그래야 정상이다. 빌리언에어들이 서울의 집은 안 사나 봐요. 네? 빌리언에어들이 전 세계 빌리언에어들이 서울 집은 안 사나 봐요. 빌리언에어들이 네. 서울 집을 잘 안 사죠. 일단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있고 그렇죠. 뉴욕 같은 데 산다든가 또 스위스를 산다든가 안전한 데 사는 거죠. 안전한 데. 그래서 또 미국의 LA 가면 또 뭐 벨에어라든가 비버릴스라든가 네. 이런 데 전 세계에서 사고 있죠. 제가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비버릴스 위에 있는 벨에어 지역에 네. 단독 주택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야 알기 쉽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에 팔렸어요. 2천억 원. 2천억이요? 네. 2천억 원에 팔렸어요. 네. 와. 그 사신 분이 누구냐면 노바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패션 업체 네. 그 오너가 샀는데 네. 그 2천억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 정도의 빌리언에어가 없어요. 없고 없어요. 사실 그런 위치도 없을 것 같아요. 비버리 힐즈 그 뭔가 바다가 그런 쫙 위치도 없어요. 뭐 지금 입지가 예. 강남의 뭐 압구정의 아파트가 100억 이야기하는 100억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 100억짜리 LA의 부촌에 100억짜리 사면 엄청난 큰 대저택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30평, 40평, 50평 어떻게 보면 닭장이잖아요. 닭장이죠. 그런 대저택에 네. 비하면 그런 닭장이 100억을 간다. 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는 거죠. 이 100억짜리 이 강남 압구정의 아파트도 50억 이하로 훨씬 떨어져야 훨씬 정상화가 더 된 떨어져야 거다. 정상적인 가격이다. 가격이다. 아. 그동안에 버블이 너무 꼈다. 예, 예. 아, 근데 또 그건 다 들으면 알겠는데 이제 집이 없는 20, 30대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조급하죠. 조급해요. 어떻게 그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집 없는 조언을- 분들이 네. 이제 엄청나게 조급한데 네. 일단은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사는 데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살려면 자기가 기본적인 시드머니는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강남 같은 데는 버블이 너무 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이 과거에 뭐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강남의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있어요. 대출을 네.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겠죠.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걸 보고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서 사실 영끌 뭐 한때 유행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예, 그런 분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고통을 받고 금리가 오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무주택자들은 이제 근로의욕도 상실된단 말이에요. 집값이 뭐 30억이다, 40억이다, 50억이다 이러니까 내가 평생 벌어가지고 저 돈을 벌 수도 없는데 볼 수 없죠. 볼 수도 없는데 저런 집값이 오른다. 그럼 상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된다. 버블을 꺼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향시킨다고 말하는 게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하향이 아니고 정상화. 정상화죠. 예, 버블을 예, 꺼트리는 게 정상화죠. 예, 예.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나도 앞으로 좀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블이 잔뜩 낀 거를 왜 사요? 왜 사가지고 뒷받침을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 기다리는 이렇게 게 볼수 기다린 시기다.